다큐멘터리 PD 김진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만 내려갈게요. 천안에 와서 반가워요. 저희 어머니 천안여고 나오셨습니다. 그 천안도 예전에 뭐 병천, 천안 어렸을 때 많이 놀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표창 많은 상 또 오늘 받기도 했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환경 행사죠. 저는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천안에 있는 청소년분들과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오늘 언택트 행사죠. 코로나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 올 초에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 들어보셨죠? 네, 저자 유발 하라리하고 저희 팀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하라리도 그래요. 팬데믹은 결국 인류가 극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극복할 거다. 패스트가 그랬고요. 스페인 독감도 그랬고요. 결국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 인류는 극복을 합니다. 지금 백신은 만들어졌고요. 치료제도 만드는 과정이고요. 결국 회복을 할 겁니다. 지금 힘드시겠죠. 우리 학생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선생님도 다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정상으로 또 일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하라리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운 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글로벌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지구에서 가장 위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코로나가 1위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코로나가 아니죠. 뭐가 1위였나요? 기후변화를 1위를 뽑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죠.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은 다큐멘터리 보지 않습니다. 놀면 뭐하니를 보죠.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보면 시청률이 요즘에 이 모양으로 나오지 않죠. 어느 정도 나오겠죠. 쉽지 않아요. 다큐를 만드는 거. 뭐 예능과 드라마 너무나 매력적인 콘텐츠죠. 하지만 픽션을 다루고요. 저희 다큐는 팩트를 다룹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다면 다큐 PD가 돼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가기 힘든 아마존, 남극, 북극, 캄차카 어디든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 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요. 저도 그런 다큐 PD가 돼서 아마존과 남극 또 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오늘 좀 경험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BC에서 지구의 눈물이라는 시리즈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됐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북극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런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MBC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이것을 왜 했느냐? 제가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곤충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간이 사라진다면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곤충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수정을 해야 열매를 맺죠. 수정을 해줄 매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숲을 솎아주고 분해해줄 조종자가 없기 때문에 숲은 건강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생태계에.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죠. 지구 생태계는 굉장히 건강해질 겁니다. 이번 팬데믹이 역설적으로 사실 그거 보여줬어요. 이제 지난 2월이죠.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요. 인간의 이동을 멈췄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시작을 했죠. 팬데믹이 워낙 강하게 밀어닥쳤기 때문에 공장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자제했고 집 밖에 나오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태계가 건강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스페인에 곰이 돌아오고요. 미국의 옐로스톤에 코요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강에서 다큐를 저희 팀이 찍고 있는데 작년만큼 물이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 이런 거 주장하는 분도 많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과연 인간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지구는 지금 따뜻해지는 시기고 따뜻해지는 시기에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는 과학적 증거를 들이미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죠. 결국에 인류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그 이유는 탄소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관 그래프입니다.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탄소를 엄청나게 생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탄소가 생성될까요?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탄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딜 가고자 비행기를 타고 열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는 순간 탄소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를 돌리는 순간 탄소는 엄청나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입는 이 옷조차도 엄청난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억 벌 정도 옷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6억 벌은 소화되지만 나머지 2억 벌은 또 버려지고 있죠. 또 인류가 기르는 작물과 또 가축들도 엄청난 메탄과 탄소를 또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이 사실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인간이 활동을 멈추고 이동을 멈추자 지구의 환경, CO2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 인간이 탄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는 건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온난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기후변화. 기후변화라는 게 뭘까요, 우리? 네, 너무 멀리 가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기후변화가 뭔가요? 기후가 변화. 정확합니다. 기후가 변하는 거죠. 기후가 변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후가 변화를 하는데 단기간 1, 2년 만에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고 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이는 걸 그때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건 탄소고요. 그 탄소는 온난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요. 다양성을 상실시킵니다. 저희가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혹시 여러분들 곰이라는 다큐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배우 정혜인 씨와 함께 곰이라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알래스카의 최북단 도시 칵토빅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저희가 7년 전에 갔을 때, 저희 팀이 7년 전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로. 그때는 공항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7년 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항이 사라진 겁니다. 활주로가 사라졌죠. 그 이유는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페테르만 빙하라든가 남극의 라르센 빙분 같은 엄청나게 큰 빙하, 서울의 몇 배, 또 천안의 몇 배 크기 이런 빙하들이 지금 이 순간 녹아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죠. 그럼 누가 먼저 가장 고통을 받을까요? 이렇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 북극곰들이죠. 그래서 많은 홍보 자료나 이런 거에 북극곰이 이제 메인 주인공으로 기후변화에서 많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온난화의 해수면 상승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거기 사는 동물들이고요. 그 북극에 사는 건 북극곰이기 때문이죠. 이 녀석들은 칵토빅 마을에서 북극이 얼기만을 기다립니다. 북극이 얼면, 그 북극 바다가 얼면 이제 북극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죠. 왜 들어갈까요? 바다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죠. 한 해에 40여 마리의 바다사자를 먹어야지만 북극곰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얼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가 얼지 않습니다. 바다가 얼지 않으면 북극곰은 바다를 지나갈 수가 없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헤엄칠 수 있는 건 한 200km 정도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서 북극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마을로 들어와야죠. 먹을 걸 찾기 위해 이누이트, 에스키모 이런 마을에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됩니다. 먹이를 찾아야 되고요. 저희가 촬영했던 북극곰입니다. 마을에 들어왔고요. 먹을 걸 찾다가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누이트 마을에는 엄청나게 큰 개들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북극곰들이 자주 마을로 내려오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아서
큰 개들을 키웁니다. 북극곰이 내려오자 이제 개들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들이 힘을 합쳐서 곰을 몰아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곰이 더 가까이 오니 각 개들은 각자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곰이 너무 커요. 개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검정개 한 마리가 용감하게 곰에게 맞섰어요. 그리고 곰에게 대항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등을 돌린 순간에 북극곰이 물어버렸죠. 뒷다리를 물었고요. 강철로 묶여있던 그 개가 곰이 휘저으니까 그냥 강철이 끊어지면서 그냥 나동댕이 쳐졌습니다. 결국 다행히 그때 주인이 잠깐 밥 먹으러 집에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총을 쏴서 곰을 쫓아냈습니다만 지금 배고픈 곰들은 북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누이트들 마을에 와서 쓰레기를 뒤지는 신사가 됐죠. 일본 홋카이도에는 불곰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불곰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연어를 먹고 살죠. 하지만 기후변화, 온난화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어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곰들은 연어를 기다리기 위해 바닷가로 나오지만 계속 올라오지 않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시기에는 통통해야 할 이 불곰들이 배쩍 말라서 오소리 같은 모양으로 많이 굶어 죽고 가고 있습니다. 남극도 그 베처바이즈 섬인가 거기를 가면요, 남극에 있는 섬입니다. 제가 남극 대륙 1년 정도 황제 펭귄 찍기 위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도전과 열정 정신으로 남극 들어간 건 아닙니다. 나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있었어요. 촬영을 하는데 펭귄들의 집들이 녹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따뜻해지니까. 토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남극에 토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토끼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엄청나게 번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는 천적이 없으니까요. 그 베처바이즈 섬에서 제가 아델리 펭귄을 촬영했는데 1,500마리 정도의 새끼가 태어났지만 살아서 바다로 돌아간 새끼는 10마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490마리는 어디로 갔나요?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온난화로 인해서 빙봉들이 갈라져서 거대한 빙산이 서식지 앞을 가로막아서요, 엄마 아빠들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서식지 앞을 가로막으면요, 엄마 아빠들이 힘들게 그걸 걸어서 며칠 동안 나가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와도 뱃속에서 이미 다 소화가 돼버리죠. 토해서 개원해서 새끼에게 먹여야 되지만 이미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새끼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처바이즈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서식지들이 얼음이 있어야지만 그 얼음 위에서 저렇게 품어야 되는데 저것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되면 저 알은 부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남극, 북극의 빙하들은 녹고 있죠. 이 해수면 상승, 과연 동물들에게만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키리바시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은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만조가 되는 때에는 도시, 수도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 난민이 됐죠. 왜냐면 살 수가 없죠. 그냥 나라 전체가 다 물인데요, 바닥이. 환경 난민으로 어딘가 이들을 구해줘야 되지만 어떤 나라도 이 사람들을 환경 난민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저렇게 엄청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폭풍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죠. 이것이 사실 비단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한반도에도 바다와 가까운 곳들은 결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식량 생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소규모 경작지에 다양한 것들을 심어요. 쌀도 심고 보리도 심고 조도 심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면적에 단일 경작을 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마존에서 촬영을 할 때는요, 한 6시간을 운전해 가도 밀농장의 입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거죠. 그런 곳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파나 열파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소규모 작은 지역에서 한파나 열파가 닥치면 태풍이 오거나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렇게 단일 경작을 하는 거대한 경작지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나 해일, 때로는 가뭄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이상 열파가 닥쳐서 밀농사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밀 가격이 거의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는 결국 동물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사막화도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는 인류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런 사막의 땅이 아니죠. 사헬지대는 일부 사막이지만 대부분은 비옥한 숲이었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의 대다수는 사막으로 바뀌고 있죠. 중국과 몽고의 땅도 지금 절반 가까이 지금 사막으로 바뀌고 갈 정도로 사막화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난화도 있고요. 또 개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숲을 밀면 그곳은 사막이 되기 쉽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사실 숲에 있습니다. 숲이 있으면 기후변화를 막을 힘이 있습니다. 탄소를 정화하고 탄소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숲이라고 하는 곳은. 하지만 숲을 밀고 그곳을 거기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요. 이곳은 머지않은 시기에 결국 사막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구 곳곳에 물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죠. 지금 캘리포니아도 사막 때문에 굉장히 사막화 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목마른 코끼리와 인간이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너무 목이 마른 코끼리들이 마을로 돌아와서 우물을 파헤치려고 하죠. 결국 인간과 야생동물이 싸움을 벌이지만 결국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많은 코끼리들이 저렇게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 어떤 날도 불이 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왜 아마존은 매일같이 저렇게 불이 날까요? 저 거대한 숲을 불태워서 농장과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사실 콩과 소 수출 1위의 국가입니다만 얼마 전에 브라질이 다 추월했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1위의 콩과 소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 농장과 목장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석유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아주 좋은 마호가니 나무는 그 한 굴에 1,000만 원 정도를 하죠. 불법 벌목공들이 나무를 자르고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물에다가 수은을 뿌립니다. 원래 금을 채취하려면 수은이 필요하거든요. 수은은 맹독입니다. 수은이 그 강에 뿌려지는 순간 그 강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어 삐라루쿠 그리고 분홍돌고래, 보뚜 같은 것들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아마존을 병들게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1월에 호주 울룰루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외치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어떤 테마가 되는 곳이고요. 전 세계의 배꼽이라고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가 있는 곳이 이제 호주 중부에 있는 울룰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사막에서 이제 사막을 가고 싶었고요. 작년 1월에 여행을 코로나 직전이었죠. 여행을 갔었는데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칼립투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 코알라들의 서식지인 곳이 블루 마운틴입니다. 시드니에서 멀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블루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6개월간 엄청난 화재 때문에 숲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캥거루 아일랜드에는 수천 마리의 캥거루와 코알라가 살고 있지만 화재로 인해서 대부분이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온난화는 화재에도 대형 산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온난화가 시작되면요 온도가 높죠. 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녹기 시작을 하고 나무들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이면 끝났을 산불들이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씩 훨씬 더 대규모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아주 그 지역에 있는 생명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정마을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아쿤슈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쿤슈라고 하는 부족은 아마존 남부를 호령하던 굉장히 용맹한 부족이었습니다만 지금은 6명이 남았었죠. 그 당시 브라질 룰라 정부가 아주 좋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이 존재하면 개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웠죠. 굉장히 다들 좋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을 이제 훼손하지는 못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죠. 농장주들이나 개발업자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몰래 죽이고 쫓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농장과 목장을 더 크게 넓힐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아쿤슈라는 부족은 요 분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 끝나고 나서 여기 있는 앞에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유일하게 임신하실 수 있는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쿤슈라는 부족은 이번 세대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마티스라는 부족을 만났거든요. 그 마티스라는 부족은 1987년도에 문명을 받아들인 부족입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문명을 받아들였죠. 총이 있으면, 모터보트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사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문명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실 더 불행해졌죠. 총이 있으니까, 모터보트가 있으니까 쉽게 사냥을 하죠. 쉽게 사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남획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냥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씨가 마르니까. 원숭이를 잡기 위해, 멧돼지를 잡기 위해 이제 더 좋은 총과 더 빠른 모터보트가 필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장만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죠. 예전에는 필요한 것들 다 자연에서도 얻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사와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이들이 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렇게 기념품을 파는 정도죠. 요게 자라바타나라고요. 이들의 원시적인 사냥 도구입니다. 독침을 쏴서 2m가 넘는 장대에 독침을 쏴서 원숭이를 잡는 저런 사냥 도구죠.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겠다고 자기들의 아버지가 이런 걸로 사냥했다면서 총이 아니라 이런 걸로 사냥하겠다고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되게 기대를 했는데 저걸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에 익숙해지면 과거는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냥 도구들은 이런 기념품으로 바뀌어서 도시에 팔리죠. 저런 걸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봐야 한 5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저걸로 총을 사고 모터보트를 사고 필요한 걸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도시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도시에 한번 나가죠. 마을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도시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도시에는 술 같은 게 있죠. 전기가 있고 술이 있고 시원한 음료들이 있고 두 번 다시 마을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게 됐고 그거 과정에서 이 공동체들은 와야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희망을 발견했던 건 이제 조에라는 원시 부족입니다. 이 원시 부족은요, 사실 아마존의 한 95%는 다 문명이 들어갔죠. 아주 소수들만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부족들이요, 1980년대에 지나가는 비행기에게 활을 쐈어요. 그게 사진에 찍혔죠. 브라질 정부가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너희도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문명화되라라고. 다른 부족들은 브라질 정부가 보내준 총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환장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문명을 받아들이지만 조회족은 자기들은 그냥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문명을 거절했죠. 그래서 지금도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턱에 저는 뽀뚜루라고 하는 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새를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흉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뽀뚜루를 하고 한 240~50명 정도가 제주도만한 면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따라 계속 이동을 하죠. 한 번도 외부인과 결혼한 적이 없어서 모두 혈액형이 A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폴리가미라는 결혼 제도입니다. 원시 부족들은 일부 일처가 아니죠. 일부 다처도 있고요. 다부 일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부 다처도 있죠. 굉장히 독특한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회족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이들은 총을 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활을 쏘죠.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들이 사냥을 한번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원숭이 한 마리만 잡았고, 좀만 더 하면 원숭이 2마리, 3마리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저 활 실력이 되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남획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줄 알죠. 음식이 생기면, 사냥감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적더라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고 또 어른들을 같이 공양을 하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얻습니다. 자연 이외에서 얻지 않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거는 활과 화살, 그리고 뭐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어떤 보자기, 뭐 목화, 실 같은 것들. 실은 뭐 요 앞에 나가면 목화밭이, 뭐 목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목화솜을 따다가 실을 만듭니다. 진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죠. 필요한 건 단지 그 정도입니다. 필요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은 딱 그 정도고요. 필요한 모든 거는 자연으로부터 얻습니다. 근데 다른 부족과 달리 이 부족을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웃음이 많은 부족입니다. 늘 웃습니다. 재미있는 풍습도 있어요. 누구 하나 삐지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저렇게 간지럼을 태워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모두 혈액형이 같죠.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외부에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혈액형이 A형입니다. A형이라서 그런지 좀 잘 삐진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자기의 음식이 좀 적거나 하면 좀 잘 삐져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달려와서 간지럼을 태워주면서 화를 풀어주죠. 항상 웃고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문명이 들어간 부족이 7개였고요.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부족은 조회족입니다. 촬영이 워낙 이제 그런 부족은 어려워서요. 다른 문명이 들어간 부족 촬영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항상 우리한테 물건과 돈을 요구합니다. 촬영 끝나면 카메라를 놓고 가라고 협박합니다. 총을 들고 도끼를 들고 와서 카메라를 놓고 가라 그래요. 이들도 카메라가 제일 비싼 거는 아는 거죠. 이들도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많이 했어요. 촬영 끝날 때마다 몰래 새벽에 짐을 싸서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회족을 촬영하는 순간은 언제든 단 한 번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회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헬레나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라다크의 굉장히 전통적인 마을, 정말 아름답게 살던 마을에 인도 주둔군이 들어가고 문명과 돈이 들어가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와해되고 환경이 피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아마존의 눈물, 남구의 눈물, 또 뭐 곰 이런 다큐를 하면서 느낀 건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욕심이라는 겁니다. 편리해야 한다는 거. 편리함과 욕심이 저는 기후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곰 다큐에서요, 저희의 주인공은 52번 반달곰입니다. 이 친구는 지리산에서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곰을 방사를 했죠. 우리나라에 이제 곰이 씨가 말라갔기 때문에 지리산 종복원 기술원이라는 곳에서 곰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유전자가 굉장히 비슷한 곰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지리산에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60마리 정도가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올무에 걸린 채 버둥대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주민이 신고해서 이제 환경부가 출동을 했습니다. 한 해에 지리산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놓인 덫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걸로 야생동물이 많이 고통받고 있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곰이요, 힘이 엄청나거든요. 곰하고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곰이 이겨요. 로마 시대 때 곰과 사자를 콜로세움에서 결투를 벌이곤 합니다. 곰이 이깁니다. 곰은 사실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곰의 압도적인 힘으로 올무에 걸린 발이나 허리를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강철이 살을 파고들고 뼈까지 조여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죠. 수술을 했고요. 결국 오른쪽 앞발을 이와 같이 절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곰은 두 번 다시 지리산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곰은 어떻게 될까요? 운명은 앞으로 남은 20년을 굉장히 좁은 우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놀라운 건 나무를 타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를 탑니다. 오른쪽 앞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발로 나무를 탑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리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를 타면 나뭇잎을 먹고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가장 위협적인 수꼼들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가 있게 되죠. 전문가들이 고민했어요. 이 곰을 어떻게 할까? 재방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20년을 저렇게 좁은 공간에 우리에 넣는 것보다 방사하자. 그래서 이 곰을 방사를 했고요. 이 곰이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새끼 2마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곰은 지연착상이라는 걸 합니다. 짝짓기를 하고 수정란이 생기면 착상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가장 안전할 때, 동면을 할 때 착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정란이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올무에 걸렸고 고통받았고 수술을 했고 발을 자르고 그걸 다 견디고 나서 다시 방사돼서 나무굴을 찾았을 때 비로소 착상을 했고 새끼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들은 지리산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자연은요, 기회를 주면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지구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쓰레기도 지구는 감당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처리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불편함을 저희가 견뎌야 된다는 게 지리산에 반달곰이 살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곰의 땅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거기 가서 때로는 사람을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굉장한 맹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참는다면, 감내한다면, 그리고 지리산에 또 태백산에 반달곰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면 더 이상 개발이 어려워지기 시작이 됩니다. 케이블카가 놓을 수가 없고요. 개발할 수가 없게 되죠. 숲은 지켜지면 결국 환경 변화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너무나 귀찮지만 그런 불편함을 견뎌야지만 저는 지구를 빌려 사는, 우리 건 아니죠. 빌려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얘기만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은 엄청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고민하고 대안을 고민한다면 앨런 머스크보다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죠.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가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할 거고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탄소 배출권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덜 배출한다면 그 차익을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힘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그거는. 굳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은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청소년들은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또 자기의 미래와 또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만 PD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튜브는 3시에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지만요. 현장에 계신 분들 간단하게 우리 김진만 PD님의 특강을 듣고 또 이제 몇몇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환경 수업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존의 눈물을 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지금 들으면 땀을 흘리셨네요. 예, 좋네요.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피디님을 뵌 것도 처음이지만 이런 특강을 듣기도 조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특강들은 친구들한테 먼저 특강한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요? 소감? 네. 좀 저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저지른 아주 나쁜 행동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감당해야 될 분들은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갖고 또 스웨덴인가요? 툰베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굉장히 전 세계를 움켜쥐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환경이 여러분들의 또 미래와 장래에 굉장히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라. 네. 우리 특강을 들은 우리 현장에 계신 친구들 중에 Q&A 판이 있지만 여기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이게 네, 앞에 계신 친구.
네,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는지. 환경 다큐를 만들게 된 계기는 팀장이 시켜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 아무도 안 간다 그랬는데 팀장이 너는 그때 애가 없다면서 네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갔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갔는데 그때 아마존 다큐는 문명 다큐였지 환경 다큐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 아마존을 가면서 느낀 것들, 직접 본 것들이 워낙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그 과정에서 환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고요. 아마존 다큐를 한 이후에 또 이제 남극 다큐를 또 기획을 했던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환경이라고 하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TV가 또 그런 것도 있죠. SD에서 HD로 가고 4K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림이 주는 감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끝이나 이런 곳은 환경과 관련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게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방송국에서 시켰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간 계기가 되셨군요. 아, 그럼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시켜서 하셨지만 원래도 환경에 관심은 있으셨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네. 그때는 사실 그렇게 환경이 이슈가 되던 시기는 아니었고요. 네네. 물론 KBS 환경 스페셜이 네. 있었지만 지금처럼 온도 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기후 재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고 네네. 그 사이 10년에 엄청난 사실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분만 더 혹시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여학생. 네. 최근에 농업대학교를 입학하면서 환경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 특강을 듣고 저도 다큐멘터리 PD 정말 살짝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걸 통해서 그런 걸 이룰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끝나고. 예. 지금 다 대학은 다니고 계시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사실 길이 있습니다. 뭐, 공채나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요. 근데 또 워낙 공채나 이런 것들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죠. 과거하고 달리 사실, 채용 방식은 또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공채도 있고요. 경력도 있고요. 뭐, 계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거를 빨리 외부 프로덕션이든 독립 프로덕션이든 사실 큰 방송사로까지 들어오는 과정은 지금 솔직히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선에서 그런 환경 다큐를 만들고 있는 독립 프로덕션이나 이런 곳은 항상 사람들이 없어서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관심 갖고 두각을 나타내면 또 더 큰 곳에서 더 큰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력의 기회들이 지금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방향을 정하고 이것저것 잡다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는 뭐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프로덕션은 어디다라고 하고 찾아가서 항상 거기는 사람들의 이런 거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와, 문을 두드려라. 네. 네. 박수 너무 받을 좋습니다. 말이었나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네. 특강 때문에, PD님 특강 때문에 진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나중에 책임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많이. 하지만 매력은 여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삶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직업은. 그럼 아마존을 가실 때는 원에서 가진 않았지만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원에서 지목해서 가셨던 그렇죠. 건가요? 남극 대륙의 황제 펭귄을 찍으러 1년을 들어갔을 때는 원에서 1년 있었던 건 아니죠. 나오는 비행기가 있으면 나왔죠. 근데 네네, 없었나요? 한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1년은 있어야 됩니다. 대륙은.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들어간 거고 뭐 곰 다큐 할 때는 이제 북극이나 뭐 캄차카 다 원에서 가는 거죠. 가면 또 은근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네. 이번에는 또 원래 준비했던 이번에 Q&A 판을 한번 훑어보시지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붙여주셨는데 저도 한번 쓱 보겠습니다. 피디님이 딱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면 한 장 딱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왜 영상에 굳이 펭귄이 죽는 장면을 넣었나요? 라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 네, 황제 펭귄. 네, 생로병사가 저는 뭐 다 다큐의 소재가 되는 거고요. 펭귄이 죽지 않았는데 죽였다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겠죠. 연출 그렇죠. 조작에. 하지만, 그때 어떤 펭귄을 넣었는지를 워낙 펭귄 죽는 거 많이 넣어서 어떤 펭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 황제 펭귄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서식지에서부터 바닷가까지 100km가 넘습니다. 거기를 수백 번 왕복하면서 뱃속에 먹이를 넣고 새끼를 먹입니다. 하늘 위에서 봐도 펭귄 하이웨이라는 게 보입니다. 엄마 아빠가 목숨을 걸고 수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한 그 길을 펭귄 하이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엄마가 죽은 모습을 집어넣은 건 자식을 키우기 위해 안 돌아오면 돼요. 그냥 자기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먹고 그냥 물고기 먹고 지내면 되죠. 하지만 목숨을 걸고 다시 100km를 되짚어서 새끼한테 오는 그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 좀 보고 좀 느끼라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또 청소년의 달이긴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그쵸. 펭귄의 부모의 마음이다. 이러면 네. 좀 감동이 되겠네요. 그리고 매력적인 건 펭귄이 이제 자기 새끼가 전 1년은 찍었잖아요. 네네. 새끼 펭귄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털갈이를 마치면 엄마 아빠가 딱 떠나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또 저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자기가 키웠다고 뭐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키워놓고 얘가 이제 독립할 수 있겠구나 느끼는 순간 엄마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새끼. 그러니까 자녀가 떠나는 게 아니라 자라서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떠나는. 먼저 바다로 떠나버리죠. 그럼 새끼는 거기서 털갈이를 마무리하고 한 몇 주일 후에 새끼들끼리 힘을 합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바다를. 엄마 아빠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를 찾아서 떠나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께 좀 바라지 말고. 뭔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네요. 많죠. 예. 네. 제가 뭐 펭귄, 뭐 세대가리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아이고, 안 보이네요. 제 글씨가. 여기 오지에 가서 촬영했는데 네네. 뭐 안 네네. 힘드셨나요?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꾸 이런 오지 가니까 오지가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죠. 먹고 자는 거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요. 뭐 침낭에서 자야 되고. 아마존에서는 그냥 나무에 해먹 걸고 네네. 자야 되죠. 때로는 뭐 독충이나 뭐 흡혈 박쥐가 오기도 해요. 위험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거를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있죠. 네, 월급도 받아야 근데 되고. 아마존에서는 월급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주겠죠. 뭐 언젠가 회사가. 이게 네. 내가 한국에 가면 그럼요. 쌓여 있겠지. 네, 그리고 출장비도 괜찮죠. 그러니까 네. 런던이나 맨하튼 같은 데 출장 가면 먹고 자는데 돈을 많이 쓰죠. 네네. 출장비를 받아도. 왜냐면 너무나 비싸죠. 먹고 자는 게. 숙식비가 그럼 다 쌓이나요? 아마존은 나무에 해먹 걸고 자니까 네. 자는데 돈이 안 들어요. 어. 먹는 것도 라면을 가져가거든요. 몇십 박스를. 네네. 주로 라면 먹고 부족민들이랑 친해지면 부족민들이 새벽에 이렇게 악어 같은 거 갖다 놔요. 그래서 먹고 자는데 돈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또 출장비.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목이 뭐였죠? 고생은 고생.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매력은 그거는 예능을 만드는 PD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뭔가를 하나 제가 마치 다른 얘기를 하면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기억에 남고 반향을 일으키고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나도 다큐 PD가 한번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만들 수 있고 또 환경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또 힘이 되는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더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Q&A도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신 우리 김진만 PD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